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노골적인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차별만큼 치사하고 저급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그 차별을 아주 오랫동안 당해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그 인연을 끊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원래 집은 서울인데 남편이 경기도 사람이라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 회사도 경기도거든요. 저는 지금 집 주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동네 분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냥 진짜 작은 카페인데 원두를 좋은 걸 쓴다는 소문이 좀 나서 다른 동네에서도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진짜 비싼 원두를 쓰는 건 맞긴 해요. 원래 제가 입이 좀 까탈스러워서 제 입에 맞는 걸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지 타산이 맞냐 하실 텐데 이 동네가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이라서 많이 남지는 않아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살림할 성격도 아니고 원래 서울에서도 카페를 했었거든요. 남편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다녔어요. 운이 좋은 사례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인턴십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스펙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못한다고 조금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학교를 어디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랑 결국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그건 당신이 대단한 거야. 자신감을 가져. 라고 말이죠.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런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어요. 남편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남편보다 나아서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는데 제가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니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물론 저는 남들보다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한 분들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규모가 꽤 커서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컸었고 어머니는 의사신데 굉장히 유명하고 명망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 경영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났고 언니는 엄마를 따라 의대에 가서 지금은 의사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이 그러면 너는 왜 그러고 사냐고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정말 좋은 집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에게 한 번도 너는 왜 언니만 못하냐, 오빠만 못하냐는 소리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걸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잘난 언니와 오빠 때문에 제 기가 죽을까 더 챙겨주셨으면 챙겨주셨지 차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집의 막내딸로 자랐으니 제 성격은 그렇게 낙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편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은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게 자랐는데 그러지 못한 남편을 안쓰럽게 여겼던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귀는 내내 저희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인 건 사실이지만 엄청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말이죠. 결혼식을 작게 하는 건 엄마로서 좀 슬픈 일이긴 해. 근데 나는 막 너무 크고 성대한 건 싫어. 언니가 그렇게 했잖아. 나는 작게 할래. 그래, 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게 해줍시다. 다행히 부모님은 제 의견을 다 들어주셔서 결혼도 잘 넘어갔어요. 언젠가 남편에게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야기해야 할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진 뒤에 알게 되었으면 했거든요. 당신은 되게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여유로운 게 부러워. 걱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열심히 살다 보면 다 길이 나올 거라 믿는데. 가끔 보면 되게 부잣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란 사람 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늘 웃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 안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저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좀 속물적인, 아니, 좀 많이 속물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놀란 일이 꽤 있었거든요. 남편의 형, 그니까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남편의 회사도 충분히 좋은 회사였지만 아주버님의 회사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 되시는 분이 의사셨거든요. 물론 아주버님도 좋은 학벌과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형님이 객관적인 배경이 더 좋기는 했어요. 형님의 집안도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왜? 좀 속물이야. 니네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안 해도 될 말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아휴, 나는 좀 보기 싫더라. 형님네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랬어요. 그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왔어? 얘가 우리 큰 며느리. 의사야, 의사. 말끝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형님이 의사라는 이야기는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언니 그리고 지인들, 주변에 아는 의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자랑하는 심리가 사실 이해가 잘 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애교에 가까운 거였고 사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지. 그 작은 카페 뭐 얼마나 번다고. 아휴, 동네 부끄럽게.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부와 명예 품격이 있는 집안인데 둘째 며느리가 동네에서 아줌마들 상대로 커피나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서, 그거 얼마나 벌어? 그래도 꽤 벌어요. 한 2, 300? 그게 꽤 버는 거야? 내 월급의 반의 반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잖아. 알바도 안 쓰고. 동네 장사로 이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작은 가게 알바 쓸 게 뭐 있다고 써요. 혼자 해도 충분한데. 사실 조금 가짠긴 했어요. 형님이 번다는 그 엄청난 월급도 저희 집 재산에 비하면 모래 한 톨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뭐 형님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였겠지만요. 문제는 그런 일이 갈수록 잦아졌다는 겁니다. 거의 숨쉬듯 저를 무시했어요. 물론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저급함에는 매번 환멸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늘 저에게 미안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서 늘 참았습니다. 시댁은 가족들 간에 딱히 사이도 좋지 않으면서 모임은 굉장히 자주 가졌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물론 저희 집처럼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는 집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매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술이며 고기 같은 것들을 사와서 누가 봐도 가식적인 애교를 떨어댔으니까요. 아버님, 전에 이 술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어머머, 이거 당신이 구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술 아니야? 너는 어디서 이걸 구했니? 저랑 친한 교수님 중에 술을 모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에 식사할 때 이 술 이야기했더니 다음에 하나 구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해주셨다고 주셨어요. 원래 시아버지는 뭐가 됐든 좋다, 싫다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술은 정말 좋으셨는지 받아 들고는 한참을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 반응에 형님의 어깨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역시 사람은 인맥 이런 게 있어야 해. 그러니 이렇게 구하기 힘든 것들도 척척 구해오고 그러는 거지. 여보, 의사 며느리 둬서 좋으시겠소? 자신이 또 점수를 땄다고 생각했는지 형님은 자신만만하게 웃더니 저를 힐끔 한번 보더군요. 너는 나한테 안 돼 하는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형님은 저를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저보다 자신이 낫다는 것을 항상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 늘 그런 식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웃기기만 했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도 없고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룰 마음도 정말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저러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까지 그런 형님을 거들어주기 시작하면서 빈정이 상할 일이 꽤 생기긴 하더군요. 이번 어머님 생신에 동서는 뭐 할 거야? 글쎄요. 현금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현금? 성의가 없지 않아? 그리고 동서의 형편 뻔히 아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 성의도 없고 금액도 적으면 감정만 상해. 차라리 선물을 해. 제가 얼마를 할 줄 알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정말 노골적으로 비웃더군요. 동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무리해서 용돈 같은 거 많이 들이지 말고 주제에 맞게 해. 황새 따라오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 형님의 정말 모든 말과 행동에 저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커피숍에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카페가 더 작네. 동네 장사가 다 그렇죠 뭐. 나는 정말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장사를 왜 하는 거야? 동네면 아줌마들 진상도 많고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을 텐데. 생각보다 그런 손님은 많지 않으시고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 뭐, 커피는 맛있네. 굳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정말 속이 뒤틀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쉽지 않은데 형님은 그걸 해내시는 분이셨거든요. 원래 저희 시댁은 제사 같은 걸 지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밥보다 밖에서 외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시댁에 가서 요리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집에서 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의 말이죠. 형님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어머니 생신에 따로 식당 예약 안 할 거고 댁에 가서 요리해야 하는데 내가 그날은 일이 좀 바쁘거든? 그래서 늦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좀 해줘. 나는 바쁜 사람이잖아. 네?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동서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는 일이 같아? 평소라면 시아버님이 뭐만 하나 입을 떼기만 해도 유난이란 유난을 다 떨면서 당장 달려왔을 사람이 또 자기 고생하는 건 하기 싫은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요리를 다 하라는 말에 그동안의 형님 모습이 생각나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요리를 썩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들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러시더군요.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왜 이렇게 늦었니? 네? 저 일하는데요. 그것도 일이라고 요새는. 그러더니 혀를 차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시작부터 기분도 너무 나쁘고 기분도 상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니 나쁜 마음은 먹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나름 정말 노력하고 힘들게 준비한 생신상이었어요. 퇴근이 늦은 남편이 이걸 다 당신이 한 거냐고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줄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와서 슬쩍 한번 보더니 별말이 없으시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상 뭐 하나라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 싶으면 바로 잔소리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가 꽤나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정말이지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와 한번 쓱 훑어보고는 말하더군요.
생각보다 잘했네. 나는 난리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칭찬도 좋게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딱 맞춰온 형님이 얄미워서 한마디 했어요. 딱 맞춰서 오셨네요. 요리 다 끝나니까? 어머, 동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다? 나 지금 사람들 치료하다가 온 거야. 의사잖아. 평소에는 잘만 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어이도 없었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일하시는 병원이 그렇게 바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 병원은 사실 성적이 좀 안 되는 애들이 가는 곳이긴 하지. 환자도 많지 않을걸? 이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저희 대화를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인상을 팍 쓰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 온 의사한테.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야? 어디 손아래 동서가 형님한테 말대꾸해?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겁 보라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여기서부터 형님의 태도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마침 밥도 다 됐는데. 마치 자기가 안녕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님에게 말하더군요. 아버님이 부엌을 한번 쓱 보시고는 형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러고는 시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형님을 보자 형님은 그래서 네가 어떡할 건데? 하는 얼굴로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군요. 원래 저는 남을 그 정도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형님이 정말 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진짜 형님, 너무 얄미워. 당신이 참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처음으로 자신감이 없고 늘 나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답답하다 느꼈어요. 언제까지 이런 취급받고 살 거야, 당신? 언제까지라니? 나는 형을 이길 수 없어. 당신도 포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만 보고 살아.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제 심정은 몰라주고 속 편하게 그러고 있는 남편이 더 짜증이 날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제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워낙 노골적이고 속물인 사람들이니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알아서 저를 받들어 모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짜증이 났어요. 그런 그들을 보는 것조차 역겨울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희 시아버지 생신에 집에 와서 음식을 좀 해라. 네? 말을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너희 시아버지 생신에 집에 와서 전에 내 생일에 했던 것처럼 요리를 좀 하라고. 아버님이 또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니? 곧 죽어도 시아버지가 맛있어서 또 생각이 난다더라. 네가 그날 잘했잖니. 와 같은 소리나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약간 심술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고생은 제가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정작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을 들은 건 형님이었고 근데 그날 음식은 또 드시고 싶다고 하니 나한테 이야기는 해야겠는데 죽어도 네가 잘했다는 칭찬은 해주기 싫고 그 마음이 진짜 너무 못됐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시아버지 생신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고 전화를 하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라네요. 전염병이 너무 높은 독감이라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열도 너무 많이 나서 음식을 하기에도 무리일 것 같고.
시어머니는 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 이런 날 아프면 어떡하냐, 구구절절 제 탓을 하는 말들을 해대셨습니다. 아프다는 사람에게 말이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어요. 물론 예상한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남아있는 정마저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생신에 갔다가 일찍 집으로 왔어요. 아프다며? 괜찮아? 일찍 또 물어본다. 미안, 정신 없었어. 괜찮아? 약 먹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졌어. 남편에게 물어보니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형님이 재빠르게 어디선가 음식들을 사온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아버지에게 들켰다더라고요. 전에 요리한 게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애는 괜찮냐, 고생시켜 아픈 거 아니냐 하며 제 편을 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특히 형님은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제 욕을 하고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카페로 찾아왔었습니다. 아프다더니 멀쩡하네? 며칠 알았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 사람 치고는 혈색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괜찮은 게 싫으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제 그 말에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카페를 두리번거리더니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엿 먹으라고. 제가 뭘 일부러 그래요? 동서가 음식한 거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복수한 거 아니야? 형님, 전에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제가 시치미를 뚝 떼며 이야기했어요. 형님은 스스로 자신이 지난번에 일부러 요리를 자기가 한 척한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본인도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뭐. 누가 그렇대? 동서가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행동을 한 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지. 사람이 아팠다는 걸 왜 고지고대로 안 듣고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아팠나 보다 하지. 형님처럼 제가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안 아픈데 그런 척 한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안 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제 말에 형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저한테 큰소리 뻥뻥 치러 왔다가 본인 허물만 말해주고 돌아간 셈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 이후로 형님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가세했고 말입니다.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불러놓고서는 저를 짐꾼으로 대하지 않나 무시하면서 막말하는 것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당신의 식구들이 불러도 안 나갈 거야.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 뭘 더 얼마나 참으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그리고 뭐 우리가 형님네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남편의 그 말에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존감이 낮다고는 생각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실제가 그렇잖아. 가진 게 없고 학력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당신 말이 그렇잖아. 내가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당한 걸 참고 있으라는 거야? 왜? 내가 당신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제 말에 남편은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그 대화로 사실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을 대체 뭘 믿고 앞으로 함께 긴 날들을 살아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니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형님이 제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언제 봐도 참, 이 카페는 왜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이 뜬 상태였기 때문에 삐딱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어머, 동서. 말투가 그게 뭐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점점 버릇도 없어지니? 둘이 함께 쿵짝이 맞아서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어요. 그 말이 멈춘 건 저희 가게의 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수근거리며 시어머니와 형님을 욕하는 게 들렸거든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손님들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본론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여기 좋아서 온 건 아니고 네 시애비가 그때 먹었던 집밥 타령을 하도 많이 해대서 왔다. 아니 그 양반은 대체 왜 그러나 몰라? 늙었으면 아무거나 좀 먹지. 하여간 고집도 세고 본인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고. 에휴, 곱게 좀 늙지. 어머님 밥만 돼도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게나 말이다. 성격 같아서는 바로 거절했을 텐데 뒤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아버지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군요. 순전히 가진 재산 때문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저렇게 욕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물론 곧 후회했지만 말입니다. 음식 재료들을 사서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양손에 짐을 다 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곤란해하고 있는데 가벼운 짐 하나만 든 형님을 시어머니가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 며느님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서는 자기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우산 들고 와서 다행이네 그래. 그러고선 저를 돌아보고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너도 얼른 와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런 마음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다는 듯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의사 며느리 비 맞고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아니니? 아이 너는 그냥 뛰어와.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앞서 걷더군요. 저를 비웃듯 바라보는 형님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져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고 이미 다 젖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하니 제 꼴을 보고 두 사람이 비웃듯 웃더라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음식 재료들 다 젖었네. 그러게 빨리 좀 뛰어오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행동도 굼뜨니? 일단 내 옷 좀 가져다 줄 테니까 갈아입고 음식부터 해.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시기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비웃던 두 사람은 제가 아닌 음식 재료들 걱정부터 하더군요. 정말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누군가를 증오하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집에 가족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 요리 안 해요.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 안 해요. 동서, 지금 미쳤어? 안 미쳤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저 요리도 안 할 거고 이제 이 집 며느리도 안 해요.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 제 짐을 싸면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오열하다 겨우 상황 설명을 하고 더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짐을 챙기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와 형님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너 그동안은 좀 봐줬더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뭐? 며느리를 안 해? 그거 좀 시켰다고 하기 싫어서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어? 동서, 진짜 잘 생각해. 동서 이렇게 나간다고
아무도 안 잡아. 아쉬운 건 동서지. 우리가 아니라니까?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한 대 때리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더군요. 여보,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너는 말리지는 못할 망정. 네 엄마랑 형수까지 끌고 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모습에 남편이 굳더군요. 어마마마, 애 봐라. 정말 미쳤나 보네. 제가 요리를 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여태 저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셨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양손에 짐 들고 있는 며느리한테 우산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갔으면 비 쫄딱 맞고 온 사람한테 미안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는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인 거죠. 그런 사람 비웃으면서 음식 재료 걱정부터 해요. 제가 이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왜요? 내가 또 언제 뭘 비웃었다고 그러니? 그럼 안 비웃으셨어요? 괜찮냐, 수고했냐, 말 한마디라도 하셨냐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꿍얼거리더군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유세를 떨어? 유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취급도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화난 건 알겠는데 어른한테 소리는 지르지 마. 그 말을 하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을 노려보니 남편도 놀란 듯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너한테도 정 다 떨어졌어. 이혼 서류 보내면 사인할 준비나 하고 있어. 그래, 이혼하자면 하지. 아니 뭐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니? 너 같은 며느리 뭐가 아쉬워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줄 알고 일어나 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표정이 험악했고 엄마는 이미 눈에 반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빠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 않고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제 젖은 몸을 살폈습니다. 우리 막내, 괜찮니? 감기 걸리겠다. 아이고, 몸도 약한 애가. 다른 건 다 상관없다는 듯 제 걱정부터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이 조금 곤란한 얼굴로 보고 있었어요. 지들도 사람이면 그러긴 해야겠죠.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을 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먼저 잘못한 거예요. 밖에서 우리 애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짐든 애 그런 취급하셨다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지 눈에 보이네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시거든요.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는 옆에 형님을 보고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 부모한테 딸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으로 키우셨는지 전화해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저희 엄마 말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요? 무슨 수로요? 114에 물어보시게요? 그 말에도 인성이 묻어나왔어요.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인성이 보이네요. 이 교수 자식 농사를 너무 못 지으셨네. 엄마가 정말로 자신의 부모님을 아는 것 같은 말을 하자 형님은 그제서야 많이 놀란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환자라도 되셨어요? 강병원 박수정 교수라고 말하면 아버님이 아실 거예요. 엄마가 자기 이름을 밝히자마자 형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의사라면 말이죠. 강병원 박수정 교수님이요? 그쪽이 아니 동서 어머님이 박수정 교수님이시라고요? 네, 저희 엄마 이름이 박수정이에요. 직업은 대학병원 교수시고.
제 말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굳었습니다. 물론 제일 놀란 건 형님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동서 아버님은 유진유통 회장님? 네, 저희 아빠가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를 경영하시긴 하시죠. 형님은 정말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그런 형님과 저희 집 식구들을 번갈아 보면서 있었고 말입니다. 어서 짐 챙겨서 나가자. 한시라도 이 집에 우리 딸 더 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자네, 얌전히 이혼 서류나 기다리고 있어. 알겠나?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한테 미안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며칠간은 부모님도 제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경위를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막내딸이거든요. 혹시나 제가 상처받을까봐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의 마음 정리를 끊고 그간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물론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좀 걸러서 이야기한 건데도 부모님은 자기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당장 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로 형님의 집에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알게 되었어요. 동서, 그동안은 내가 정말 미안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제가 아무 대꾸 없이 듣고 있으니 자기가 부모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줄줄 말아 하더군요. 불쌍하게 봐달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박 교수 같은 사람이 자식 교육 잘하라고 연락하냐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겠다고 말이야. 어머니께 한 번만 잘 말해줄 수 없을까? 내가 너무 반성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엄마 딸이 아니었어도 이러셨을까요? 아니실 거 알아서 그 사과는 안 받을래요. 동서, 진짜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아버지한테 죽어. 제발. 저 이제 그쪽 동서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니,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었죠. 아빠가 절대 만나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할 건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득한 끝에 남편을 만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시어머니도 함께 나와 있더군요. 표정부터 그 전에 저를 보던 얼굴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속이 뻔히 보이는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미안해. 알겠는데 사과 받아줄 생각은 없어. 사과 받아주고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용서 안 해줘도 되는 거 맞지?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야기 안 했어? 뭐?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라는 거?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도 열등감을 느낄까봐 이야기 안 한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언젠가는 이야기했겠지.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아가. 아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아가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180도 달라진 태도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어쩌죠? 저는 노력을 할 생각이 없는데. 너는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마. 남편이랑 어머니를 봐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 그걸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저한텐 엄청난 노력이에요. 이제. 근데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이번에는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당신이 힘들다 그러면 먼저 나설게. 예전처럼 굴지 않을게. 내가 거기 다시 돌아가면 누가 날 힘들게 하겠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이제 다 알았는데 알아서들 모시겠지.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해? 내가 당신이랑 당신 집안의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마.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제가 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한테 뭐가 남아서. 제 말에 두 사람은 다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입을 다물더군요. 그런데도 아직은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인지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그 집으로 절대 다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변호사 수십 명 써가면서 소송 걸기 전에 내가 보낸 서류에 사인이나 해.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통쾌하더라고요. 아빠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언니와 오빠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니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저희 형님과도 건너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대신 복수해줬어. 무슨 복수? 좀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능력도 없는데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는 평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슬쩍 말을 보태줬지. 알지? 내 동기들 원래 내 말 다 믿는 거. 걔가 직업구 출신이라 어차피 여기서 인맥도 없어서 맨날 모임 같은 데 끼고 싶어서 못 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예 못 끼게 내가 만들어줬지. 언니한테 들으니 지방대 의대 출신인 형님은 의사들 모임에 매번 나오고 싶어 했다더라고요. 저희 언니야 뭐 서울에 있는 인류대 의대 출신인데다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 그런 모임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그런 언니의 입에서 형님의 험담이 나왔으니 형님의 그 꿈은 완전히 엎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얌전히 있으면서 너한테 조금 잘해주기만 했어도 인맥이 알아서 굴러 들어갔을 텐데. 걔도 진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 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이야. 사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오긴 했었어요. 오는 소리를 해대며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언니한테 형님을 어떻게 해달라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언니는 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전화해서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냥 본인 역경은 본인이 헤쳐나가세요.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요. 저도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3년을 버텼는데. 한동안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과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형님뿐 아니라 형님의 부모님, 그리고 시아버님에게까지 말이죠. 시아버님까지 찾아오셔서 사과하시니 더는 복수다 뭐다 할 마음도 사라지긴 하더군요. 사실 제가 뭐 딱히 나서서 복수를 제대로 한 건 없었지만 말입니다. 남편이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변호사가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서 제 변호사가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저희 집은 어마어마하게 변호사를 붙일 거고 패소하시면 그 소송 비용까지 남편이 물어야 한다는 것과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변호사가 다녀온 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물었어요. 진짜 꼭 이혼을 해야겠어? 여태 내 말은 뭘로 들었어? 나는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얼른 도장이나 찍어.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그제야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혼하게 된다면 어딘가 서운하거나 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이혼이 선립되던 날 남편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은 좋게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새 조금 지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탓을 많이 하셔. 당신 탓? 네가 좀 더 잘해줬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도 네가 버텼을 거라고. 그리고 왜 결혼하는 부인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거 물어볼 생각을 안 했냐고.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다우시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지 뭐. 원래 저희 시아버님은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 일 이후에 시어머니와 형님을 크게 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제발 고치라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이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뿐 아니라 나한테도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 어머니가 아버지 그런 모습 처음 봐서 많이 놀라신 것 같긴 하더라. 진작에 좀 그러시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처음에는 나 찾아와서 너 그런 집 딸인 거 정말 몰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시더니 지금은 조용해지셨어. 형 말로는 뭐 어디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서 길을 쓰고 노력하던 게 있는데 그게 자기 일 소문이 다 나서 어그러졌다나 뭐라나. 자기 의사 인생 더 피기는 힘들어졌다고 기가 팍 죽었다던데. 저희 언니가 있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말을 하더니 한동안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그런 잘난 언니 오빠를 두고서도 자존감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차별하지 않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 뭐,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걸로 한 번도 나를 차별한 적이 없으니까. 나도 차별받지 않고 자랐으면 당신처럼 당당하게 클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봐.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온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이네요. 그러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 집안 식구들과도 그 이후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간간히 형님만 다시 그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다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요. 참,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못해 보인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도 되는 사람과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제가 이만큼 배경이 좋지 못했더라도 그건 그들이 잘못한 일이고 반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우울해지긴 하네요. 그때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하지만 후련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속이 문드러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데 당초에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소연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마치 그런 표현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업을 잘못 쌓고 살았기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고 말하는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요, 저 진짜 잘못된 마음으로 행동한 적 없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세상은 적당히 나쁘게 사는 놈들이 편하게 산다더니 그런 말을 차라리 듣고 살 걸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서부터였어요. 매일 도시락을 2끼나 싸다녔는데 항상 그 친구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요.
서로 비엔나 소시지랑 계란말이 같은 반찬을 바꿔 먹으며 즐거워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맥심 커피병이었나? 그런 데에다가 도시락을 쌓았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내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게 그 친구였어요. 저는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 그 친구는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서부터 인생이 틀어졌습니다. 대학이 갈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교류가 소원해졌고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뜸해졌을 무렵이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 중에 웬 남자랑 눈이 맞더니 배까지 맞아버린 겁니다.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살림 차려서 살았어요. 그 친구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마지막 학기를 나가지 못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끝내 고졸 학력으로 남았고요. 저 아직 활발하게 대학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유부녀가 돼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상대 남자가 8살이었나 9살이었나 그렇게 차이가 났었어요. 제가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다고 했었죠. 거기 호프집 매니저가 그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나이도 한참 더 많으면서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그 친구를 꼬드겼던 그 남자. 증오스러운 원흉 중 하나입니다. 그 친구네가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별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친구가 대놓고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눈치로 느껴지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네 어머님이 되게 젊으셨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아직 30대이셨거든요.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았던지 그 친구가 결혼하면서 특별히 집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내처진 듯 싶었습니다. 친정이 없는 것과 진배 없었던 그 친구는 아이를 낳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같은 무리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 친구가 연애하느라 정신이 팔리게 되면서 전부 다 잃게 되었다고 했었고요. 그 친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동안 저는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생활의 벽을 제대로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의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와의 마지막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간만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에 생기라고는 없었고 피부가 한눈에 봐도 푸석거렸고 원래는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믿을 수 없게도 말라 있었습니다. 애써 놀란 기색을 감추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 친구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인가를 두고 의심까지 하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저 왔다고 밥상에다가 다과상 차려서 내온 게 너무 짠했습니다. 그 친구네 신혼집이 연립주택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곳이 좀 낡았다고 생각했어요. 우중충하게 한낮에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집안에서 그 친구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도 안쓰러웠습니다. 기껏 낮잠 재워놨더니 도로 깨서 시끄럽게 우는 아이의 비명소리하며 모든 것이 저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죠. 애가 자꾸 보채고 울어대서 그 친구는 달래느라 오래 진땀을 빼야 있고 지켜보다 못한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를 되게 애처로운 눈동자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왜? 좀만 더 있다가 가지. 어? 저녁까지 먹고 가. 내가 찌개 끓여줄게. 두부 있는데. 기운 다 빠져서 멍하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끓여주는 찌개 먹으면서 태평하게 저녁까지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완곡하게 거절하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문득 동네 슈퍼 앞에서 과일을 놓고 파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과일을 샀어요. 안에 들어가 과자도 몇 봉지 골랐고요. 얼른 그 친구 집으로 돌아가서 과일하고 과자 산 것을 전해줬습니다. 신선해 보여서 샀는데 웬만하면 과일은 너 혼자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걸 주면서 무슨 말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손에 얼굴을 묻고 울던 모습. 저를 내내 편치 못하게 만들었던 그 광경에 제가 참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잔상에 남았거든요. 그것이 결국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지만요. 당시에 저도 매일이 사투였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나게 놀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 어떠냐고 그랬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하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못 갔었거든요. 그 친구가 절대 못 간다고 아이 맡길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남편 뒀다가 뭐 하냐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친구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만 답했고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둘이 놀이공원에 가자는 겁니다. 주말에 날 잡고 만났죠. 애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맡아주겠다고 했대요. 신나게 기구 타러 쏘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의 얼굴에 순간순간 불안한 표정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만 돌아갈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여기까지 왔건만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했죠. 그래도 이 날이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와의 마지막 행복한 추억인 게 놀이공원에 생각지도 못하게 가수 공연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알았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김정민이 온 거예요. 저희도 난리가 나서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깔려 죽을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정민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너무 신이 나서 저희도 따라 부르면서 놀았고요. 그 친구는 제대로 흥이 올라서 방방 뛰어댔어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귀가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굳이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졌어요. 그 작은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갔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로 번졌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외국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지금에 비하자면 거의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돈 벌고 영어 공부하러 떠난다니까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고 부럽다.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막상 어떨지 나도 가봐야 알아. 이런 거 너도 가면 좋을 텐데. 그러게,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서글픔에 잠겨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애써 외면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고 힘든 농장일이나 하면서 지내야만 했네요. 엄청 먹어댔는데 살이 하나도 안 쪘던 걸 보면 노동량이 대단했던 거겠죠. 기껏 돈 벌어서 도심 아파트먼트를 렌트해봤더니 우리나라와는 생김새부터가 비교가 안 되게 거대하고 지독한 바퀴벌레들 천국이었고요. 다양한 순환기를 겪었지만 막상 귀국할 때는 그곳을 떠나기 아쉬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 그 이전보다 크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저는 예전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여가 활동이란 것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고 가치관이 비슷했습니다. 아마 제가 외국 경험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인연이었겠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은 아니었고 무심코 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수십 통이나 메일을 보내놨었던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이런 제목들을 달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살다 보니 그 친구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서 잊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요. 메일들을 발견한 계기로 귀국하고 나서 한참 꽤 지난 시기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저냥 잘 살고 있었다고 답했던 그 친구는 통화가 길어지자 점차 진실을 드러냈죠. 남편과 이혼했다는 겁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를 자꾸 때렸다네요. 바람기 심한 남봉꾼에 돈을 제대로 쥐어주지도 않으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에 그 친구도 참지 못했고 결국은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그 남자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마 새 여자 만나서 붙어먹고 있을 거란 짐작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내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손으로 제 가슴을 퍽퍽 치면서 들었습니다. 애써 웃는 소리를 낼 때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너랑 놀이공원 갔을 때 정말 재미있었는데 그런 자유 또 한 번 느껴보고 싶다. 진짜 딱 하루라도 아무 걱정 없이 나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녀 보고 싶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그 친구한테 못 걸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힘들면 도와줄 테니 언제든지 말하라고 부담 가지지 말고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만으로도 도움된다고 거듭 고맙단 인사를 하던 그 친구에게선 한참이나 지나도록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혹시 하루만 애를 맡아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뒤 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애를 데리고 제 자취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가 주름치마에다가 청자켓을 입고 크로스백까지 예쁘게 메고선 왔는데 보니까 애 옷도 신경 써서 입힌 게 티가 나더군요. 애들은 금방 큰다더니 훌쩍 자란 그 친구의 아들은 예전 그때와는 달리 이제 울지도 않고 낯선 곳에 왔는데도 제법 차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그 친구와 길게 회포를 풀진 못했어요. 아들을 저에게 맡긴 그 친구는 그럼 이만 가보겠다면서 하루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종일을 놀아줬어요. 무슨 애가 그렇게 숫기가 없는지 대답도 소극적이고 반응이 없어서 진땀을 빼야만 했었네요. 그래도 문구용품 사주고 영화관에 데려가 주니까 그나마 좋아했어요. 영화관에 처음 와본다면서 무척 신기해했었죠. 잘 놀다가 밤 되니까 울었어요. 크게 소리내서 울지는 않고 잠자리 깔아준 데서 혼자 훌쩍이면서 콧물 먹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죠. 한밤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올 테니까 씩씩하게 잘 자라고 했더니 내복 소매로 눈가를 벅벅 문지르고선 눕더라고요. 투정 부리지도 않고 의젓한 모습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날 피곤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간단히 밥을 먹이고 준비를 다 시켜놨죠.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늦어도 점심때까지는 오겠다고 분명 그렇게 말을 했었건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는 대로 같이 나가서 점심 먹고 헤어질 요량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와는 달리 그 친구가 그때 핸드폰이 아직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서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해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안 받더군요. 오후가 저물어 가는데 오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이대로 그 친구가 오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혹시 놀러 갔다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인가? 머릿속으로 5만 가지 가정을 다 떠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뒷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치 아래에는 소주 한 병과 라면 한 봉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을 부숴서 스프를 뿌려다가 안주로 먹은 것이 생애 마지막 음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 라면을 안 먹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 슈퍼에서 가끔 사들고 귀가했던 한 봉지에 380원에 팔던 그 라면. 면발이 얇아서 저도 부숴다가 먹곤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제품은 마트에서 봐도 눈길도 안 줬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제가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유서는 없었고 품에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적힌 글귀들이 다였는데 제 연락처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진작 예상은 했지만 저 말고는 그 친구에게 인맥이랄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도 생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친구네 집이 자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군요. 보증금은 진작에 다 까먹었고 월세 밀린 거 받아야겠다면서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친구의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일가 친척 연락하느니 아무도 없이 혼자 죽었다고 경찰도 안 찾은 가족이었는데도요. 제가 그 친구의 유품이랑 아이 물건 때문에 그 집에 가봤다가 집주인 아저씨를 마침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닿았는데 이거 영 돈 받기는 글렀어요. 내가 아주 가만 안 두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었거든. 10만 원이라도 받아낼 기세로 말을 꺼냈다가 내가 먼저 합주기가 됐수다. 지 딸 죽은 건 아냐면서 내가 막 따졌더니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기억 속 희미한 그 친구의 어머님 모습이 떠오를까 말까 했습니다. 딸은 떠났어도 자기 손자가 있는데 혹시 책임지러 나타나지 않으려나? 순간 그런 생각도 함께 했고요. 걔가 죽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디다.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순간 매가리가 탁 풀려서 아무 말도 못했지. 생판 남이 죽었대도 놀란 척이라도 하겠구만. 지 자식이 그렇게 갔다는데도. 에휴, 목소리가 차분한 게 보통 독한 년이 아니더만요. 나는 포기했어. 아가씨도 챙길 거 있음 알아서 가져가시든가. 하지만 속이 갑갑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네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의 번호를 받아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 손자를 아예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버님도 같은 생각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인간 술병 나서 죽은 지 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번호 바꿀 거라면서 어머님이 쌀쌀맞게 먼저 전화를 끊으셨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닥쳐온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친구의 아들은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그때 남편이 우리 빨리 결혼해서 의지하고 살자며 말을 해줘서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도 낳았고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구석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둘째는 낳지 않고 아이 한 명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하였죠. 게다가 저희에겐 챙겨야 할 존재가 또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친구의 아들 승규입니다.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제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제 눈으로 봐야만 안심이 됐고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였어요. 좋은 시설만큼이나 좋은 분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승규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 순 없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잔인하게도 성인이 되자마자 내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보살핌과 도움의 손길을 받던 아이들이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찼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에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지원되는 자립금으로는 장기적인 생활을 꾸려가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승규에게는 저희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른이자 후원자로 늘 뒤를 지켜주었어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사춘기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친조카가 둘 있지만 교류는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계속 사고방식이 막혀있고 멍청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각자 결혼했으면 어영부영 잘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차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딸이라서 당해온 차별, 오빠에게 맞으면서 컸던 그 기억들에 대해서 한 번도 빈말로나마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았더니 점점 교류가 끊어졌네요. 핏줄만 가족일 뿐 그만큼 얄팍한 관계였단 증거겠죠. 대신에 저는 승규를 제 조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승규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고요. 저는 승규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남들 대학 다니는 나이에 혼자 돈 버는 것이 쓸쓸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더욱 신경도 써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결혼을 하겠다면서 얘기를 해왔어요. 고작 20 중반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염려가 되었지만 본인이 좋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군요. 상대 여자애가 승규보다 1살이 더 어렸는데 보육원 출신이라 했어요. 둘만의 공감대가 있었겠죠. 결혼할 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는 곳이 멀어져서 얼굴 보기는 힘들어졌지만요. 가정 꾸려서 잘 살던 승규는 시간이 흐르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문제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따로 보기도 했었죠. 다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받아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동의하는 생각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꿈은 결국 자기 사업인 자영업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퇴사를 한 참이었는데 언제까지고 남의 돈 벌어다 주면서 사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인생 건실하게 꾸려가는 면모를 믿음 삼아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을 보태서 승규는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몇 달 뒤에 돈을 한 번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매출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줬었기에 돈이 벌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일이 시작하고서 1년은 벌리거나 말거나 계속 투자하며 키워나가야 한다기에 저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부탁에 오히려 얘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임의로 끊은 영수증, 그러니까 조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나도 갚겠다는 연락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일부라도 갚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 수차례 하면 한참 만에 받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래놓고선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서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걔를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생각으로 후회했습니다. 작정하고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저는 영원히 승규에게 따져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물어볼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소식 접하고 나서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 있다가 소주 3병과 번개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친구가 떠올라서 결국은 반졸도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던 자기 엄마의 전철을 승규는 그대로 밟았고 그 비극마다 제가 끼어 있었네요. 유서에는 사업 실패를 비롯해 온통 삶을 비관하는 내용들뿐 저와 남편을 지칭하며 이모, 이모부한테 죄송하다고 자기를 용서하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아빠를 찾아갔는데 외면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만약 자기가 성공한 부자였다면 자기를 받아줬을 텐데 아니라서 쫓겨났다고, 인정받으려면 돈을 벌어야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승규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자기 친구의 존재가 궁금했을 거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네요. 그런 결핍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이었으려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 이후로 삶의 낙이라는 게 전혀 없고 정신이 온통 피폐해졌어요. 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 온전한 추모도 오롯이 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역겹습니다. 왜 저를 이토록 최악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요. 서로가 어떻게 원망의 화살을 돌릴 곳도 찾지 못한 채 숨막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퇴직금마저 잃은 것에 속이 너무 쓰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를 환장하게 만듭니다. 애초에 겪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었어요. 도대체 전생에 그들이 나와 무슨 연이었기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었을까요? 승규가 남기고 간 어린 자식이 둘입니다. 젊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었죠. 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 해서 그리 해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나요? 은혜를 원소로 갚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겠네요.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세어보니 벌써 40이 되었네요. 젊다면 젊은 나이일 수 있고 이미 중년이라면 중년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저는 그동안 꽤 많은 일을 겪어보니 저 자신이 좀 늙었다고 느껴지네요. 항상 많은 분들이 보내시는 사연 들으면서 힐링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보다 다른 분들이 겪은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재미있기도 하네요. 인생 이야기가 워낙 다이나믹하고 다양하니까 그런가 봐요. 저도 그리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아서 제 사연도 한 번쯤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40, 어찌 보면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뭘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을 수 있겠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서는 꽤 희한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디 들으시고 잠시라도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주사가 있으셔서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사를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고 그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워낙 술버릇이 나쁘셨거든요. 아버지는 겨우 10살도 되지 않았던 저만 집에 남자 처음에는 저를 어떻게든 케어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던 아버지는 전혀 술을 끊지 못하셨고 저를 술집에 데리고 나가서 앉혀놓고 술을 드시곤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술집에 그리 거부감도 없어졌고 거기서 저한테 안주며 먹을 걸 주는 예쁜 언니들을 좋아하기도 했죠. 언니들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서 저를 귀여워하고 안고 토닥거려 주기도 했거든요. 결국 술집에서의 끝은 아버지의 주사로 끝나고는 했지만요. 그래도 아버지는 술을 마시더라도 노가다를 뛰어서 성실히 돈을 벌어오기는 하셨어요. 술 때문에 돈이 줄줄 새서 그리 모으지는 못했지만 다 쓰러져가는 집일지라도 쫓겨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일을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주사는 무척 심했지만 저는 그래도 딸이라고 무척 사랑하셔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만 폭력적으로 구셨죠. 사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무척 온순하고 다정한 분이라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전 딸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힘든 노가다판이라도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셨거든요. 전날 밤에 술을 아무리 많이 드셨더라도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마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어느 날 술을 아주 많이 드시고 들어와서 냉골에서 주무시고서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딸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여서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셨죠.
그때 저는 어렴풋하게 깨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나가시게요? 그래, 더 자라. 아직 등교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다. 네,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는 가물거리는 잠에 다시 빠졌어요. 아버지가 그 투박한 손으로 두어 번 제 머리를 쓰다듬는 걸 느낀 게 마지막이었죠. 그날 아버지는 현장에서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직 깨지 않으신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 몸에도 일을 해야 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현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다가 돌아가신 거였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나.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나. 그리고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쩌나.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저는 그런 생각들에 둘러싸여 꼼짝도 하지 못했죠. 가난하고 인맥 없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제가 대학을 가봐야 뭐 하겠어요. 등록금 모으느라 더 등골만 빠질 뿐이지. 다행히도 취직한 식당은 돈을 넉넉히 주는 편이었어요. 술집과 겸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면서 지냈어요. 거기는 간혹 2차를 못 나간 아가씨들이 새벽녘에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술집 아가씨들이요. 제가 방을 잡은 원룸 건물에도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마감을 하면서 새벽에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술집 아가씨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가씨는 몹시 지친 얼굴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마감해야 해서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아가씨는 지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는데 그게 왜 그리도 마음에 걸리던지요. 저기요, 잠시만요. 네? 국밥 한 그릇이면 되죠? 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아, 정말요? 아가씨는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웃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예쁜 아가씨였는데 왜 연예인이 안 되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주방장은 퇴근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음식 조리도 어지간히 맡아서 하는 편이라 국밥을 얼른 한 그릇 말아서 아가씨에게 내밀었죠. 어지간히 힘든 하루였는지 아가씨는 허겁지겁 밥을 다 먹고는 한결 편한 얼굴이 되어 저한테 웃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가엾고 힘들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네, 힘들면 또 오세요. 항상 이 시간에 마감하세요? 네, 마감하더라도 국밥 한 그릇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 말에 아가씨는 얼굴이 정말 반짝거리면서 금방 날아갈 것 같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착한 일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어깨가 으쓱거렸고요. 그 후로 그 아가씨는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식당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국밥을 내주고 간혹 소주 한 병을 주기도 하면서 말을 트게 되었죠. 그렇게 예쁜 얼굴을 하는 아가씨인데도 인생사가 쉽지 않았더라고요. 집이 빚에 넘어가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희귀병에 걸려 병원 신세고 동생은 어리고 그러다 보니 아가씨는 술집밖에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술집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라고 했어요. 그 아가씨 앞에서 제 신세 정도는 그리 고달픈 것도 아닐 지경이었죠. 신세 한탄을 주고받다 보니 술집 아가씨와 무척 친해져 버려서 서로 친구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사느라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던 저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식당에 자주 오는 어느 회사원 손님 한 분과 호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회사원 손님은 주식으로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고 함께 온 친구와 대화를 하더군요. 제가 서빙을 하러 가니 그 손님은 웃으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고 저도 말끔하고 호감 가는 인상에 그분이 싫을 리가 없어서 함께 웃으며 응대했어요. 그렇게 그 손님이 식당에 이틀에 한 번꼴로 오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그 손님이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눈을 끔뻑거렸지만 그 손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어요. 사실 주말은 식당이 오히려 더 바쁠 때였지만 무엇에 홀렸는지 저는 시간이 있다고 대답을 해버렸죠. 다른 파트의 직원한테 비비발발 빌어서 식당 타임을 바꾸고서 저는 주말에 그 손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던 건 아니었고 제법 여러 번이었죠. 손님은 제가 전혀 식당 직원이 아닌 것처럼 정말 공주님처럼 저를 대해주었어요. 외모도 말끔하고 제게 그리도 잘해주니 저는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원 손님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래? 남자친구와 저는 7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지만 저는 현재 남자친구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쁘게 응했고 결혼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저도 그간 열심히 식당에 다니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재산을 합쳐서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주식을 잘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 저도 정말 삶이 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그 어린 날부터 시작되었던 외로운 삶이 이제 끝이라고요. 저녁 되면 남편이 오고 제가 온종일 쓸고 닦아 깔끔한 집에서 함께 다정하게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3년 정도는 제 생각대로 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언제나 일찍 집에 들어왔죠.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놓고 간 핸드폰으로 카톡이 오더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남편의 핸드폰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자기, 내일 오전에 그 모텔 오는 거지? 자기야, 지금도 그 못생긴 마누라랑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눈치 못 채는 거. 카톡은 연속적으로 몇 번을 울리며 오더군요. 앞부분만 보였지만 카톡 메시지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머릿속이 멍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오더군요. 자기,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둘러대놓고서는 그날은 그냥 침대로 향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프다거나 말거나 거실에 놓은 컴퓨터 앞에서 낄낄대면서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할 때는 제가 침대에 들어가면 곧장 따라 들어오던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제가 침대에 들어가도 전혀 손도 안 대던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어찌나 멍청한지 그것도 지금에서야 눈치를 채다니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쓰는 거실 컴퓨터를 켜서 살펴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멍청이 취급을 하는지 아무런 대비도 해놓지 않았더군요. 카톡을 켜보니 가관이었어요. 서로 썸 타는 여자 연락처만 3개에 아예 내연관계인 듯한 여자 2, 서로 보내는 메시지에는 빠짐없이 저를 우습게 여기는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카톡 볼 줄도 몰라. 마누라 멍청해서 괜찮아. 눈앞에서 키스해도 모를걸? 식당 여자 데려왔더니 멍청해서 편하긴 하더라. 못생겨서 그건 진짜 싫어.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라서 돈도 잘 모으고 참견도 안 해. 얼마나 편한지. 저는 정말 그 순간 힘 빠지고 비참해진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사랑과 행복 같은 건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냥 식당 여자니까. 돈도 안 쓰고 검소하고 멍청해서 참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한 거였죠. 저는 뒤통수를 너무 맞아서 하루 종일 멍청히 있다가 계속 잠만 자는 생활을 며칠이나 이어갔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한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 가정주부가
다시 식당 일로 돌아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능력도 재능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더욱이나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가만히 보면 셔츠에 향수 냄새가 배어있거나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불러서 식탁 앞에 앉혔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한참이나 말을 못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왜,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이혼해줘. 뭐?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를 보기만 해도 싫다는 듯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었죠. 나 이제 당신이 너무 싫어졌어. 이혼 좀 해줘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당신 너무 싫어. 이제 같은 집에 머무는 게 너무 고역이란 말이야.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나 같이 살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저는 머리가 띵해서 한참이나 남편을 멍청하니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가 쳐다보는 것조차 싫다는 듯 일어서서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털면서 저한테 손을 내줬더군요. 당신같이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잖아. 이 이상 얼마나 더 살아?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제발 이혼 좀 해줘라. 말 붙이지 말고. 남편은 짜증나서 몸소리가 처진다는 듯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식탁 앞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그냥 이혼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죠. 여보, 난 이혼 못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더라도 안 돼요.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요. 제가 연달아 문자를 여러 개 보내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라고, 징그럽다고요. 저는 거기에 대고도 이혼은 안 된다고,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사냐고 울먹이면서 말을 했죠. 남편은 더 듣지도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그 상간녀와 나눈 카톡 메시지나 사진을 첨부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당신 같은 건 안중에도 없이 즐기면서 사는데 이혼 안 해줄 거냐는 거였죠. 저는 그때마다 사랑한다고, 이혼은 안 된다고, 언제 집에 들어올 거냐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그런 답을 보낼 때마다 미칠 것 같은지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고는 했죠. 하지만 다 괜찮았어요.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남편은 지금 당장 이혼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저를 흔들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아예 상간녀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모양이었죠. 저는 상관하지 않고 저녁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를 해놓았다. 장조림을 준비했다. 고기 구워 먹자.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반응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열이 뻗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행패라도 부리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 발목이라도 잡힐 것 같은지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난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서 메뉴를 남편에게 문자로 보냈죠. 그때 집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도 안 바뀐 것을 보고 남편은 정말 질린 표정이 되어 있었죠. 여보, 제가 앞치마를 메고서 뛰어가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난 당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보. 아, 미치겠다 진짜.
남편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제가 진드기처럼 달라붙자 저를 떼어내면서 놀랍게도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이혼 좀 해주라. 여보, 나 진짜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제발 나 그 여자랑 살게 도와줘. 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제가 말없이 서 있자 남편은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파트 명의 돌려줄게. 그리고 현금 얼마 줄까?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1억? 1억 어때? 어? 당신 명의로 현금 5억 있는 거 아는데요. 1억은 무슨...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잡아내자 남편은 움찔하더니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5억 주면 이혼해 줄래? 정말 그렇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지금 놓치면 영영 못 잡을지도 모르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한숨을 깊이 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흔들었죠. 정말이지? 진짜지? 제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자 제 마음이 변할까 무섭기라도 한지 남편은 얼른 제 손을 끌고 절차를 밟으러 가자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저한테 열심히 비위를 맞추고 혹시라도 제가 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까봐 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어요. 몇 년이나 저를 그렇게 멍청이 취급하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간통하던 남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정말로 아파트와 현금 5억을 받고서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혼하던 날 남편이 기뻐하던 얼굴을 잊지 못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와 혼인신고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남의 남자와 상관하던 여자하고 살아서 그렇게 행복하기는 할까요?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상관할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이혼해서 속도 시원했고 저는 이제 제 몸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이후로 남편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제 나이에 아파트에 현금 5억 있으니까 그냥저냥 살만 하더라고요. 가볍게 부업 겸으로 아르바이트 일이나 좀 하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지내니까요. 혼자 맛있는 걸 해먹고 여유롭게 오후의 햇살을 혼자 즐기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 2년 정도가 훌쩍 지나버렸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아파트 앞으로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쪽 앞으로 노숙자 아저씨 한 명이 있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페트병이며 종이박스를 나눠서 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아파트 안에 어쩐 일로 노숙자가 돌아다니나 싶어서 인상을 쓰고 그 아저씨를 쳐다봤죠. 여보. 망설이던 끝에 나온 아저씨의 목소리는 어딘가 낯이 익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 노숙자는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였어요. 아니 대체 나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밥이라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하자면 길어. 그게... 남편은 사정을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매섭게 말했죠. 왜요? 그 상간녀나 찾아가요. 나 싫다고 그렇게 이혼해달라 사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무슨 낯짝이에요? 당신은 나 사랑했잖아. 전 남편은 꼬질꼬질했고 완전히 노숙자 그 자체였어요. 한때는 말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그 사정을 전혀 알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짜증만 났어요. 한때 저런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죠. 사랑? 언제적 이야기예요? 여기 경비 아저씨, 이 노숙자 좀 쫓아내주세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아저씨, 여기요.
마침 근처에 지나던 경비 아저씨가 영락없는 노숙자 몰골인 전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전 남편은 쫓겨나면서도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만났다는 자체가 불쾌해서 짜증을 내면서 들어왔죠. 그날 친구가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찾아온 친구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왔죠. 저는 케이크를 준비해뒀다가 친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케이크를 먹었어요. 야, 세상에 글쎄, 전 남편 그 인간이 오늘 아파트에 왔더라. 어머나 세상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가 잘 빼먹고 날랐는데 아직도 살아있었어? 한강 안 갔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명도 길지. 저는 깔깔대고 웃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오래된 제 친구이자 남편의 상간녀는 마주 웃으면서 와인잔을 기울였죠. 오래된 친구는 이제 술집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예인 뺨치게 예뻤어요. 사실 남편의 운명이 저렇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남편이 수없이 바람 피우며 저를 멍청이 취급하는 카톡이 걸렸을 때부터 준비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친구인 한때 술집에서 날렸던 아가씨한테 연락을 해서 남편을 꼬여내 주기를 부탁했죠. 친구는 멍청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남편을 잘 알아보고 아주 쉽게 꼬셔버렸고 저는 이혼하기 싫다고 버티다가 아파트와 돈을 받아냈어요. 친구 역시 남편을 끝에 끝까지 빨아먹고 버려버렸고요. 아유, 야, 너 전 남편 진짜 멍청하더라. 내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있는 대로 다 내놓던데?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나 봐. 하여간 바람피는 놈들 머릿속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저와 친구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웃고는 한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전 남편이 제게 넘겨준 아파트는 값이 많이 올라서 시세를 볼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독한 년이라고 욕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좀 독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전혀 후회가 없어요. 사실은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종류의 해를 끼친다면 그걸 반드시 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제 전 남편처럼 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속이고 깔보고 몇 년 동안 대놓고 해를 끼쳤다면 더욱이나 그렇죠.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돌려줄 수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